예, 노동연구원 홍민기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소득 불평등 현황과 대책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현황 부분은 발표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이제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대책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 노동소득 분배율은 증가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뭐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국은행 방식이 있고 보정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정을 하더라도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보시면 2000년대에는 법인 이윤이 연평균 10.6%씩 증가했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법인 이윤이 연평균 1.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2010년대에는 증가했습니다. 개인 시장 소득 불평등은 2010년대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구성 항목별로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사업소득 집중도는 증가했습니다. 사업소득 최상위 소득자들은 이제 의사라든가 제조업체 경영하시는 분들인데요. 그쪽은 꽤 이제 수입이 괜찮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적으로는 2010년대 배당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이 원래 배당률이 낮은 나라인데요. 최근에 배당이 많이 증가해서 금융소득 집중도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임금 불평등은 감소했습니다. 임금이 증가한 산업은 최근 들어보면 공공행정, 의료보건, 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가 제일 많이 증가했고요. 건설, 연구개발, 도소매 음식 숙박업도 임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2011년, 10년 전하고 2021년 이제 임금 분포를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특징적인 게 여기가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사이죠.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사이에 분포가 많이 감소하고 대신에 이제 200만 원부터 300만 원 쪽, 중간 임금 쪽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 분야가 확대한 것, 뭐 고령화 영향도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정책적으로는 이제 최저임금 효과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7.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명목임금 증가 3.3%의 2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하위 쪽 임금에 상당히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구시장 불평등은 2010년대에 이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게 시장 소득의 진이겠습니다. 이제 큰 변화가 없는데 아래쪽에 처분 가능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갈수록 정부 정책의 효과는 점점 영향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는 공적 이전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데요. 그 중에서도 공적 이전이 크게 이제 세 가지 항목입니다. 여기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이 가계소득 불평등을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소득 가구가 주로 이제 노인 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서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 보조금이 가구원에 따라서 비례해서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적연금은 분위로 보면 주로 2, 3분위에서 오히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국민연금이죠. 주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평등의 특징은 수출 대기업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 대기업이 잘 되면 뭐 경제 지표, 불평등 지표 이런 게 많이 변하죠. 최근에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나빠진 것은 세계 무역이 2010년대 이후에 주춤하면서 특히 이제 대중국 무역이 주춤하면서 이윤이 정체를 했고요. 그 결과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낙 이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세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외국에 비해서 한국이 법인세 비중이 대단히 소득세보다 법인세 비중이 이제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것도 이제 수출 대기업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대기업의 원천기업이 이제 중간재 시장에서 갖는 하청 기업에 대해서 갖는 수요 독점력도 크고 노동 시장에서 갖는 수요 독점력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기업 협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효과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 원하청 관계를 어떻게 좀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사실 이제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이 거의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거의 다 있다. 근데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다. 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원천기업 협상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그게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돼서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뭔가 정부 정책이 개입을 해서 뭔가 완화했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임금 불평등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 아래쪽 그림은 여기 이제 90분위 상층 90분위를 하층에 있는 10분위의 임금으로 나눈 값인데요. 한국이 이제 여기 5배가 넘습니다. 보시면 이제 OECD 뭐 여러 국가 중에서 미국, 루마니아, 한국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또 특징적인 것은 여기 그림은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장소득, 가구 시장소득입니다. 가구 시장소득 진위계수를 비교한 걸 보시면 한국이 여기 상당히 왼쪽에 와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들이 몇 개 없고요. 대부분의 나라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구 단위로 따지면 소득 불평등은 외국에 비해서는 낮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성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높으면 보통은 이제 부부가 같이 비슷하게 결혼하는 비율은 외국이나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근데 외국은 이제 여성 고용을 많이 하고 많이 나가니까 같이 돈을 많이 벌죠, 부부가. 그러면 이제 가구 소득도 같이 많이 늘어나는데 한국은 여성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가구 소득으로 따지면 불평등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X축은 뭐냐면 이제 가처분 소득입니다. 정부 정책 영향을 나타내는 걸 보시면 많은 나라들이 시장 소득 진위계수는 높은데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한국은 굉장히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제 비교해 보면 여기 이제 시장 소득 진위계수와 가처분 진위계수의 국제 차이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의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대단히 낮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아까 그림 보여드렸다시피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오른쪽 그림은 여기 X축은 15세 미만 사람들의 진위계수고요. 여기 Y축은 이제 65세 이상의 진위계수입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기 중간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5세 이상이나 15세 미만이나 불평등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만 유독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노인 세대의 집단의 불평등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게 이제 한국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여기는 이제 소득 불평등하고 이제 자산 불평등을 비교하는 겁니다. 상위 10% 소득 비중을 보면 한국이 높은 편입니다.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은 여기 이제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고요. 그런데 상위 10%의 자산 비중을 보면 한국이 저 밑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 낮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이제 불평등,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뭐 덜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거는 지난 10년, 20년 동안 부동산 자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의 상승폭은 대단히 낮은 쪽에 속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통계를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의 뭐 분노가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그러하다. 근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 이제 자산 중에서 자산은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소득 불평등도 높은데 여기 자산 불평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가계들이 금융자산 비중을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자산은 집중도가 매우 높고요. 부동산 자산은 집중도가 낮습니다. 금융자산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높냐면 약 100명의 주주가 전체 주식의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중도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주식 보유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데이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이 거의 다 하고 있다. 1000명으로 하면 사실상 1000명이 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당소득도 거의 다 가져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100명 중에서도 3명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으면 보통 이제 피케티 비율이라고 하는 자산 소득 비율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근데 자산 불평등도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부동산 자산은 이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산 투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성 때문에 정책을 잡기가 초점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운데요.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것은 부동산 자산 투자의 대상인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 좀 정책 방향이 어긋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일본을 제외하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100년을 보든 50년을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른 것은 나라마다 굉장히 차별적으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유독 이 부동산 자산 상승은 거의 전 세계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와 사업 기회가 많은 도시로 사람들이 가서 더 좋은 주택을 찾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과연 좋은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적정한 상승률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이 우리나라 지나치게 비율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크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을 형성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탐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자산 불평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 를 이제 탐구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저축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증여상속, 재산소득, 자본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한 방법은 세금을 매기는 거죠. 하나는 소득세를 매기는 게 있고 증여상속세, 양도소득세, 자산과세 이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소득세, 증여상속세, 양도소득세는 효과가 큰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으면 재산소득은 사실상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월세도 적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전세가 많기 때문에 재산소득세는 잘 발생하지 않고요. 증여상속세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상속증여세는 액수도 적지만 세율도 상당히 낮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업의 편법적인 증여상속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자산 같은 거를 개인으로 증여하는 게 아니라 뭐 법인을 만들어서 증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편법 증여상속이 더 큰 액수도 훨씬 더 크고요. 그게 더 문제가 되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느끼기에 현재 개인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끼기에 회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손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자산은 매년 개인 총사산의 한 3% 정도 됩니다. 이 비율이 뭐 큰지 작은지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1, 2년 단기의 양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투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기간이 4년 이내에 양도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자산의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1, 2년 그러니까 단기 양도 차익을 실현한 투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산의 한 0.5%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현재도 세법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를 차등하고 있습니다. 1, 2년 짧게 있다가 이제 양도를 실현하면은 중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도 크게 손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누진 소득세하고 자산과세입니다. 소득세가 증가하면 소득세 증가하면 소득이 감소하니까 그러면 저축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저축이 감소하면 이제 누적적으로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산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소득세는 자산의 누적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산과세가 있는데요. 근데 의외로 이 직관과는 다르게 누진적 소득세하고 자산과세가 어느 게 더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지, 더 효과가 있는지는 연구가 많이 안 됐고요. 외국 연구에서도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제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과세를 해서 자산 불평등이 늘어난다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정도이고요. 당연히 설계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연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큰 연구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불평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노인 불평등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기초연금을 높이고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확대가 필요한데 국민연금은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급 기간, 그러니까 기여 기간이 길면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설계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약간 더 소득 역진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연금 보수 계획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지금 회의 한 번 했고요. 예전에 이거 가지고 길게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잘 안 됐습니다. 뭐 불투명하다고 썼는데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이제 대통령 공약에서도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7, 8조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긴축재정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충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풀지 않으면 어렵다. 긴축재정 기조를 풀지 않으면 기초연금 확대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 0.9조 원 삭감했는데요. 이제 사실상 70세 이상 빈곤 노인에 대한 소득 보전 정책입니다.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뭐 이것도 보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사실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근데 현재 의외로 흑자가 20조 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적립금은 10조 원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지출을 확대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제 20조 원이나 남아 있고요. 근데 현 정부에서는 재정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많이 줄어들 거다, 금방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축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지출을 축소할 거냐 아니면은 서비스 확대를 하면서 보험료율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현재는 이제 일반 재정에서 산입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할 거냐 선택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지출 축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전부 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르면 당분간은 노인 불평등이 유지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증세와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요. 이 모든 걸 해결하려면 근데 이제 이해갈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세금은 현재 근로세대가 내는 거고요. 근데 수혜자가 노인 계층인데 근데 이분들이 현재 증세나 복지 확대 방향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내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근데 받는 사람도 의외로 그쪽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 현상 유지될 거다. 그냥 의무 지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 물가 상승인 부분만 매년 올라가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인돌봄 서비스 99%는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시장화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조금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높이고 종사자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 서비스 확대하자고 했고, 그래서 사회 서비스만 만들었는데 거의 기능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냉난방이 잘 안 되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금방 춥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미권 국가랑 비슷하고요. 근데 유럽 국가는 기술 변화 세계가 진행되더라도 소득 재분배 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변하는 정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을 반영해서 영미권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불평등이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하는 인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식이 많이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작아서 불평등이 증가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많이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근로시간 너무 길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1인당 GDP랑 이제 근로시간 비교했는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967시간인데요. GDP가 비슷한 나라랑 비교하면 1년에 323시간 많습니다. 여성 노동 고용률은 뭐 대단히 낮은 편이고요. 근로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322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현재 지금부터 당장 주 4.5일 4일 근무하면 평균 정도 됩니다. 당장. 예, 그러면 평균 정도 되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정책이다. 사무직 포괄임금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이미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거 통과가 되면 되는 문제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현재 초과 근로 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월 평균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바꿔서 뭔가 달라지는 근로자 수가 전체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4%도 현재 대부분 특별연장 근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연장 근로 신청 건수 최근 급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다 하고 있다. 예.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안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법은 또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은 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도 맞지 않아서 이거는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무지급제는 공공기관은 이미 허봉제 폐지하고 있고요. 민간기업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된 근로자 임금 삭감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입니다. 예,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 스케줄이 지금 너무 가팔라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평평하게 하자. 근데 평평하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신규 입직자 임금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은 직무급여를 임금 삭감 정책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 안정성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조금 더 확대하고 대신에 조금 더 해고나 이런 걸 좀 자유롭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을 보시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10년 이상 근속자 비율이 낮습니다. 우리가 모델을 삼은 게 덴마크인데요. 덴마크가 유럽에서 꼴찌이긴 하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모델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교해 보면 실업급여 수급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우리가 유연성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지금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3배는 늘려야 되고요. 소득 대체율 대폭 올려야 되고
노조 조직률 뭐 상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업급여액 상한액 6.6만 원인데 이걸 최대로 받으면 1,584만 원입니다. 현재 근로자, 20, 30년 된 근로자한테 이 돈 받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사람 없습니다. 목숨 걸고 투쟁합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대폭 확대 먼저 해야 유연 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계가 먼저 제시를 해줘야 얘기가 가능합니다. 단체 협약 보시면 이쪽은 노동조합 조직률이고요. 단체 협약 적용률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기 어려운데요. 미국은 노동조합 조직률하고 단체 협약 조직률이 이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낮아도 단체 협약 조직률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에서 노조 협약을 맺으면 그거를 갖다가 관련된 업종에 전부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협약 적용률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거는 뭐 대단히 뜨거운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제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관련돼서는 소득 기반 사회보험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지출 말씀드리면 이론에 따르면 신고전파 이론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뭐 정책 무력성의 명제, 뭐 리카디안 상대성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케인주주의 학파에서는 뭐 그래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어떤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신고전파에게는 우리가 완전히 인간이 합리적이어서 모든 걸 다 예상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합리적이어서 그다음에 어떤 조건이 거의 보면은 이제 진공 상태 가정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의를 좀 받아들이고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연구한 결과에 따라도 부문마다 상당히 효과가 다릅니다. 연구개발, 사회서비스, 산업시설 건설에서는 정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고 산출 고용 효과도 큽니다. 대신에 일반 토목건설, 이게 4대강 사업 간 겁니다. 뭐 교통시설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산출 고용 효과도 낮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정부 지출 효과를 따져서 정책의 목표를 삼아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정부 지출을 세금 낭비, 지출이니까 나가는 돈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당연히 다시 들어와서 다른 경제 주체의 활동을 자극하고 전체적으로 산출과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 이런 면에서 정부 지출의 역할이 불가피하고 증가가 불가피하고 그것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